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에 대한 역봉쇄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합의를 원하고 있다며 협상 재개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추가 대화와 최종 합의 가능성은 이란에 달려 있다고 공을 넘겼습니다. 첫 소식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예고했던 대로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시작했습니다. We can't let a country blackmail or extort the world, because that's what they're doing. They're really blackmailing the world. We're not going to let that happen.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항구를 오가는 선박이 단속 대상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고속정이 접근하면 신속하고 잔혹하게 제거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이 핵무기 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합의는 없을 거라고 압박하면서도 협상 재개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I can tell you that we've been called by the other side. They'd like to make a deal very badly, very badly. 파키스탄 협상에서 미국 대표단을 이끌었던 제이디 벤스 미 부통령도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는 데 진전을 보일 거라고 예상한다며 앞으로 추가 협상 가능성에 대해 이제 공은 이란에 넘어갔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상 봉쇄로 이란을 압박하고 있지만 물밑 대화로 협상 타결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과 이란이 오늘도 접촉을 이어갔다며 합의 도출을 위한 진전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역봉쇄에 나선 건 이란의 돈줄을 죄려는 목적과 함께 이란산 석유가 필요한 중국을 끌어들이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 언론들은 그러나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중국이 섣불리 이란 설득에 나설 가능성이 크지 않은 데다 대이란 해상 봉쇄로 국제 유가 추가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국과 이란 협상단이 이번 주 후반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협상 테이블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현지 시간 14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측 관계자는 정확한 2차 협상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대표단은 일단 17일에서 19일 사이 일정을 비워두고 있다고 로이터에 전했습니다. 미국 측 관계자 역시 협상 장소나 시기, 대표단 구성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2차 협상이 오는 16일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AP통신에 말했습니다. 이란이 미국과의 종전협상 결렬 후에도 중재국인 파키스탄과 외교 채널을 통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이란 국영 IRNA 통신이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14일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이란과 파키스탄 사이에 지속적인 메시지 교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도 양국이 중재 채널을 완전히 닫지 않고 후속 조치와 상황 관리를 위해 긴밀히 움직이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핵심은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을 둘러싼 숫자 싸움인데 20년을 요구하는 미국과 5년을 고집하는 이란의 기싸움이 팽팽합니다. 양측의 요구 조건에 담긴 속내는 무엇이고 또 극적인 타협점은 어디가 될까요?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이란 협상의 본질은 결국 우라늄 농축 문제입니다. 미국은 이란의 핵 능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20년 농축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차기 행정부에서도 합의가 뒤집히지 않도록 확실한 대못을 받겠다는 구상입니다. 반면 이란이 역제한한 5년은 정세 변화에 따라 언제든 핵카드를 다시 꺼낼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계산입니다. 이 같은 극명한 차이는 결국 협상 조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고도의 압박 전술입니다. And what they're really debating is the terms of the negotiation. Blockades can be a useful tool to push the other side towards terms that one wants. 결국 협상의 성패는 이 거대한 간극을 메울 마법의 숫자를 찾는 데 있습니다. 먼저 초기 7년은 농축을 전면 중단하되 이후 단계적으로 자율성을 부여하는 10년 플러스 알파 절충안이 유력한 시나리오입니다. 미국이 기간을 양보하는 대신 이란 내부에 24시간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검증안도 테이블에 오를 수 있습니다. 관건은 양측 모두가 대중에게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이른바 출구 전략을 찾는 일입니다. It's very important in negotiations to allow a party to the dispute to climb down from the tree and be able to claim victory. So they can claim victory for having degraded much of the nuclear program.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빅딜 본능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이란이 10년 이상의 상징적 양보를 결단할 경우 미국이 파격적인 체제 보장 카드로 응답하며 극적인 타결을 이끌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나라가 10년이라는 접점에서 중동 평화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기뢰 제거 역량을 갖춘 미국 함정들이 호르무즈로 집결하는 양상입니다. 일본의 모항을 둔 미 해군 소해함 2척이 중동 지역으로 향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기뢰 제거는 물론 호르무즈 역봉쇄까지 감당해야 해서 미 해군의 가장 어려운 임무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1일 미국과 이란의 1차 협상을 앞두고 미 해군 구축함 2척이 호르무즈 해협에 전격 진입했습니다. 상선 통행을 위협하는 바다 지뢰인 기뢰 정리 작업을 위한 거라고 미군은 밝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타격하겠다는 경고에 미 군함이 기술을 돌렸다고 주장했지만 미 중부사령부는 정상적으로 해협을 통과해 작전을 수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You must alter course and go back to the Indian Ocean immediately. If you don't obey my order, you will be targeted. Out. This is Coalition Warship 121, engaged in transit passage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No challenge is attended to you. 이에 더해 1차 협상 결렬 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선언했습니다. 미 해군이 기뢰 제거에 해협 차단까지 두 가지 고난도 임무를 떠맡은 건데 이란 항구를 양쪽에서 막는 데만 최소 항공모함 2척과 군함 10여 척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He will probably want to put 2 aircraft carrier strike groups, so that's 2 carriers, so he has plenty of air cover up above him, and then he'll want about a dozen destroyers and 또 일본에 있던 미 해군 소해함 2척이 태평양을 벗어나 서쪽으로 향하고 있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기뢰 제거함 추가 투입 움직임으로 보이지만 소형 어선을 이용한 이란의 게릴라식 기뢰 부서를 제지하긴 역부족이란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언과 달리 정상급 기뢰 제거 능력을 갖춘 일본도 자위대 파견을 검토하지 않는 등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We think that numerous countries are going to be helping us with this also, but we're putting on a complete blockade. 난제에 가까운 미군의 군사작전 결과는 향후 종전협상 주도권을 좌우하는 대상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그런데 이번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는 이란의 뒷배인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도 풀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우방들마저 역봉쇄에 동참을 꺼리고 있는데 중국을 찾는 외교 행렬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이란과 1차 평화협상 불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에 들어간 미국. 홍콩 매체 SCMP는 이란산 원유 90%를 수입하는 중국을 동시에 겨냥했다고 짚었습니다. 베이징 외교가에선 5월 중순 트럼프의 방중 때까지 봉쇄를 끌고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개선 장군처럼 베이징에 입성하지 못할 경우 석유 통로라도 막고 있어야 협상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군사 압박과 함께 이란과 2차 협상을 추진하는 것도 방중談判 시간표를 염두에 둔 거로 풀이됩니다. No, but we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China. He would like to see this ended also. He certainly wants it ended. Everyone, I want to see it ended too. 미국의 우방들마저 역봉쇄를 외면하는 사이 시진핑 주석은 안방 외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의 왕세자와 스페인 총리가 잇따라 베이징을 찾아온 겁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각을 세워온 산체스 총리와 입을 모아 미국 일방주의를 비난했습니다. 反对世界倒退回丛林法则，共同捍卫真正的多边主义，守护全球的和平与发展。 앞서 평양을 다녀온 왕이 외교부장은 방중한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났습니다.
트럼프 방중을 앞두고 이란, 우크라이나 두 개의 전쟁에서 공조를 확인하며 밀착을 과시한 셈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선 미국의 제재 대상인 중국 유조선이 탈출에 성공해 역봉쇄에 구멍을 뚫어놓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미군의 호르무즈 역봉쇄가 중국을 딜레마에 빠뜨리고 있으며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 방중 가능성도 작아질 수 있다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지난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중국 정부는 스스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사실상 모호한 태도를 유지해오고 있는데 미국의 맞불 봉쇄가 길어지면 이런 모호한 입장 유지가 어렵다는 겁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고립된 우리 선박의 정보를 이란 측에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위해 이란 측과 적극적으로 통항 협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최근 이란 측에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우리 선박 관련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에 파견된 정병하 외교장관 특사를 통해 우리 선박의 선사와 화물 종류 그리고 목적지 등 배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 겁니다. 이란 측 고위인사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중동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우리 국민과 선박, 선원의 안전, 또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선박의 통항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대해 호르무즈 통행을 금지하는 적대국은 아니라면서도 통행 협의를 위한 선박 정보를 요구해왔습니다. 선박 소유국뿐 아니라 화물의 목적지 등이 적대국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خوشبختانه اتفاقی تا کنون واسه شناورهای کره‌ای نیفتاده و همونطوری هم که در گفتگوی وزرای خارجه دو کشور گفتگوی تلفنیشون که غروب دوشنبه برگزار شد. 정부는 그러나 우리뿐 아니라 모든 선박의 항행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 속에 이란과의 개별 협의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란 측에 선박 정보를 공유하고 통항 허용을 위한 적극 협의에 나선 건 전쟁 장기화에 대한 부담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미국과 이란의 휴전 국면에서 하루빨리 선원과 선박을 귀환시키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원들과 선박들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역봉쇄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도가 다시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란과의 개별 협의가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개별 협상과 별도로 국방부가 영국과 프랑스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 중인 다자회의 참여를 검토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에도 힘을 싣기로 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상주하는 30개국 대사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방산 협력을 비롯한 한 나토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을 비롯해 독일과 프랑스 등 나토 30개국 대사단은 조현 외교부 장관을 예방하고 한 나토 간 방산 분야 협력 방안과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영내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나토 대사단의 방안이 한 나토 간 협력을 확대하고 우리 방산 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계속해서 중동 사태 46일째 상황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그리고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시간으로 이제 어젯밤이었습니다. 13일 오후 11시부터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시작이 됐는데 역봉쇄죠. 그러니까 봉쇄 작전에 투입된 군함만 미군 함정 15척 이상이라던데 실제로 해협을 완전히 봉쇄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나요? 예, 제가 볼 때는 뭐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어느 정도 규모의 함정이냐가 문제죠. 100톤짜리 15척이냐, 4만 톤짜리 뭐 10척이냐 거기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어요. 거기에 지금 가 있는 것이 트리폴리함하고 박스함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두 개가 이제 상륙 강습함인데 그게 4만 5천 톤급이에요.
하나는 이제 일본 사세보에서 오고 하나는 미국의 샌디에고에서 온 함정입니다. 그 함정 위에는 이제 F-35C만 해도 20대씩 이렇게 탑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 말고도 시호크도 있고 다양한 이제 그 항공기들이 탑재해 있죠. 예. 그거 말고도 거기에는 또 항공모함도 있잖아요. 그 항공모함이 있으면 항공모함만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 항공모함 앞에는 항상 전략 잠수함이 앞에 먼저 가고 그다음에 항공모함이 가고 호위함이 가고 뒤에 군수지원함이 가고 다시 전략 잠수함이 뒤에 따라오거든요. 그 항공모함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는 배 한 척을 생각하지만 배 한 척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배들이 지금 15척이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15척이 어지간한 나라의 해군력보다도 더 강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5척 위에는 이런 전투기뿐만 아니라 전자전을 수행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G통제기, 공중급유기, 헬기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예. 이들이 사실상 다 움직이면서 보는 거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충분하고도 충분하다. 남아요.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나의 함대가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가 USS 트리폴리엄, 이게 이제 강습 상륙함이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그렇죠. 하셨죠. 이거의 야간 비행 작전 모습, 또 항공모함에서 시호크 헬기를 정비하는 모습까지 잇따라 공개를 했는데요. 네. 굳이 이 노출한 의도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영상과 사진 여러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예. 예, 계속 이 시오크 헬기 같은 것을 공개한다는 것은 뭐 밤 주야를 가리지 않고 우리가 감시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라 볼 수 있겠고요. 함정을 통해서 이제 감시하는 것도 있지만 공중에서 감시하게 되면 훨씬 더 넓은 범위를 감시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듯이 계속해서 뭐 15척까지도 배치하고 있는 데다가 이제 공중으로까지 우리가 계속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히나 이번에 더 이렇게 특히나 밤이어도 우리는 감시할 수 있다 그런 능력을 밤에도 혁명 수비대를 완전히 공중에서 제압할 예, 수 그렇습니다. 있다. 이걸 좀 보여주는 의도인가요? 예, 바다에서 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공중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특히나 이제 밤에 이런 장면을 보여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단순한 배 15척이 아니다. 이제 그런 의미 같은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고속정이 아직 있는데 큰 함정들은 인정 없고 고속정이 몇몇 있는데 이게 봉쇄 해역으로 접근하면은 마약선 격침하듯이 제거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그런 군사 충돌 소식은 없습니다. 우선 이제 지금 이제 재봉쇄라고 하는데요. 위치를 보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 안쪽이면 상당히 또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 밖에 오만만 근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밖에 있는 한국까지도 다 이제 포괄할 수 있는 지역까지 이제 좀 벗어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의 미사일 사거리라든가 드론으로부터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벗어나 있고 이란의 고속정들이 이제 거기까지 나와서 그러니까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안 되죠.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중간 기점으로 했을 때 왼쪽에 이제 페르시아만 그렇죠. 이제 페르시아만이고 오른쪽에 이제 오만만 이제 바깥쪽으로 해서 호르무즈 해협 밖에 있는 이제 이란의 주요 밖에. 항구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차바하르 항구라는 것도 있고 이제 자스크라 항구 있는데 거기가 이제 석유 터미널에 또 지나가는 곳이기도 하고서 거기까지 이제 포괄해서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으로서는 이란으로부터의 공격도 벗어날 수 있는 지점, 사거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지점이고 예. 더 포괄적으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호르무즈 밖에서 출발하는 어떤 배들까지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선 벗어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역봉쇄 카드가 저는 조금 이란에 그래도 영향을 줬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이 중앙은행 총재가 또 얘기를 한 것이 피해 복구하는데 지금 12년, 최소 12년이 걸릴 거라고 얘기도 했고요. 뭐 피해 같은 걸 좀 부풀린 면도 있긴 합니다만 뭐 2,7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란 경제가 작년 말에 이게 밑바닥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더 밑으로까지 좀 추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재봉쇄하겠다는 건 이란 경제를 고사시키는 작전으로 가겠다는 거죠. 베네수엘라와 지금 쿠바에서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식이기 때문에 뭐 이란은 계속 강경한 태도, 우리는 뭐 끄떡 없다고 하지만 상당히 좀 압박을 느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직까지 군사 충돌 소식은 들리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측으로부터 협상을 재개하자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역봉쇄 카드 꺼낸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좀 통하고 있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제가 볼 때는 협상이 결렬되고 나서도 물밑 접촉은 저는 있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외신 보도에 의하면은 아마 그 실무자들 몇 명은 좀 남았을 거다고 계속 그 얘기가 나왔고 이란 측에서도 미국 측에서도 다 부인은 했지만 계속해서 실무 접촉은 있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지금 우리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역봉쇄한 것은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봉쇄 작전이 올해만 들어서도 지금 3번째 미국이 봉쇄 작전을 벌이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베네수엘라에 대한 이제 봉쇄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그림자 선단들을 완전히 차단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두로 대통령 추출했지 않습니까? 그게 첫 번째 성공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쿠바에 대해서 이제 이 해상 봉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쿠바는 지금 자동차든 오토바이든 못 다니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기름 한 방울도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예. 워낙 답답하니까 이제 러시아산은 이제 한 번 돌려 보내줬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생필품도 못 들어가니까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은 이란 다음에는 쿠바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상 봉쇄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베네수엘라에서의 해상 봉쇄나 쿠바에서의 해상 봉쇄를 보면은 이것이 큰 성공으로 귀결이 된 거거든요. 이란의 이제 봉쇄 이것도 지금 바로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 앵커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그렇게 물밑 접촉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더 공개적으로 이렇게 접촉을 회담을 다시 하자라고 얘기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는 이제 미국 단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들도 이 미국의 해상 봉쇄를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해왔다. 그러면서 그 명단을 내일 공개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대부분 나라들이 이제 침묵을 하거나 아예 이 역봉쇄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단 말이죠. 우선 좀 영국이라든가 호주, 스페인 같은 국가들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개방에는 동의를 하지만 이게 명단에 참여할지는 좀 불확실하고 일본도 아직까지 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내일 어떤 국가들이 명단에 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이제 또 등수를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은 지금 영국 정도란 말인가요? 영국보다도 오히려 저는 걸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좀 참여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거라 봅니다. 이를테면 바레인 같은 경우도 결의안을 몇 번 냈었다가 이번에 이제 부결이 되기도 했었고요. 이제 가장 좀 이란에 대해서 좀 악감정이 있는 나라, 좀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은 나라,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연합함대 같은 거 만든다면 만들고 싶어하는 의사도 내비쳤기 때문에 그런 국가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내일 명단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또 나토 국가들도 한번 그 등수를 매긴 적이 있지 않습니까? 뭐 루마니아라든가 뭐 폴란드는 우리에게 협조적이었고 독일, 뭐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 스페인 이런 나라 우리한테 비협조적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나토 군 기지에서도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얘기를 했었는데 내일 우선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는 어떤 이렇게 발표 나오는 걸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걸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아마도 이제 동맹이라든가 국가들별로 또 순위를 매기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부담을 나누자고 할지 뭐 청구서를 내밀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전략을 좀 낼까요? 지금 이제 얘기한 것에 대해서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빨리 이제 가담을 해라라고 하는 그런 전술적인 차원에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미국의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도 프랑스도 또 스페인도 이거 역봉쇄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호주까지도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발표할 명단 속에는 걸프 국가들 6개 국가가 여기에 퍼스트 그러니까 이제 티어 1으로 아마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유럽 국가들이나 한국, 일본 이런 나라들은 제가 볼 때는 전쟁이 종전이 되고 난 뒤에 이제 이런 그 항행 질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연합함대가 구성이 되면 그때 참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아까 김 실장께서는 이제 이 군함 15척 이제 상당히 이제 효과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이제 단순한 봉쇄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기뢰 작업까지 이제 같이 동시에 이제 병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해군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어려운 작업이 될 수 있는 것이 한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이란에서 이게 얼마만큼의 많은 기뢰를 설치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그 기뢰가 부유 기뢰인지, 그렇다면 계류 기뢰인지 어디다 묶어 놓은 건지, 그렇다면 지 맘대로 떠돌아다니는 건지. 기뢰 종류가 워낙 그게 이제 모른다는 거고요. 그게 이제 왜 모르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기뢰를 부숴라 했던 그런 선박들 거기 타고 있던 함정에 타고 있던 그 병사들이 장병들이 다 죽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 자기가 어디 있는지 보고도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모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해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물살이 베르누이 정리처럼 확 이렇게 세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계류했던 거라도 이것이 떠돌아다닐 수 있는 부유지뢰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런 위험성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는 이제 결국은 미국이 이것을 기뢰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되는 건데 사실상 바레인에는 4척의 그런 기뢰 전문 제거하는 함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해정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올해 1월부로 퇴역을 다 시켰습니다. 아, 바레인에서요? 네네, 퇴역을 다 시켰어. 바레인에 있던 것을 퇴역을 다 시키고, 네네, 미군이. 예.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해상, 그러니까 연안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연안선이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이런 기뢰를 탐지하고 이렇게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만들었거든요. 그거조차도 이제 여기에는 5함대 사령부에는 없었고 일본의 요코스카에 있는 7함대 사령부에 그게 3척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지금 2척인가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고요. 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기뢰를 전문적으로 제거하는 소해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섬유 재질로 돼 있어요, 배가. 그래서 배가 섬유 재질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기뢰한테 이렇게 폭발을 당하거나 객침을 당하는 확률이 적어지죠. 그런데 이것은 이 연안 소해함이라고 하는 이것은 뭘로 만들어지면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문적인 그 소해함의 섬유 재질보다는 조금 위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군함 2척이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뭐 복귀했냐 안 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것저것을 아마 탐색을 해보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3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만일에 종전이 되고 나면 결국 여기에 누가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은 미국을 포함한 소해 능력이 있는 유럽 국가들 몇 개 나라, 일본, 한국도 우리 소해정이 있어요. 아주 성능 좋은 소해정.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연합함대를 구성을 해서 결국은 이제 그쪽 임무를 수행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종전이 되고 난 이후의 문제고 소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고 위험한 작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신중을 기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그런 작전이지요. 네,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도 역봉쇄를 해야 하고 그 사이에 또 이란이 뿌려놓은 기뢰도 소외를 해야 하고 그 동시에 또 이란 위협이라든지 뭐 혁명 수비대 위협에도 좀 대응을 해야 하는데 이거 미국이 이렇게 단독으로 하기에 좀 여력이 괜찮을까요? 단독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굳이 여기에 연연할 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중요도를 알고 있는 나라들이 이제 한국, 일본, 중국 이런 국가들 아니냐. 뭐 더 넓게 보면 호주까지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국가들 좀 나서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란의 위협에 대응하는 거는 지금 이제 미국이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기뢰 제거 같은 건 상당히 위험하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은 이제 종전 후에 우리나라라든가 일본이 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도 또 필요하니까요.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니까 이것은 하여튼 전쟁 이후에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위협 대응 측면, 지금 이제 전시 국면이고 지금 휴전 기간이긴 합니다만 어떤 뭐 돌발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뭐 혁명 수비대 현장 지휘관이 갑자기 뭐 공격을 할 수도 있고 중앙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런 부분도 충돌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전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 위협에 대응하는 지금 휴전입니다만 지금 전시 상태니까요. 이 부분은 좀 미국이 좀 해결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라든가 다른 이제 동맹들이 나눠서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위협이 사라진 후에는 우리가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이 이제 역봉쇄를 했지만 이제 공교롭게도 중국 유조선 한 척이 어떻게 빠져나와서 마치 그 역봉쇄를 이제 뚫은 그런 격이 돼버렸는데 어쨌든 그 중국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시진핑 주석이요 중국을 방문한 그 아랍에미리트 왕세자하고 만나가지고 세계가 정글 법칙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 다자주의를 수호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쟁 발발 이후에 이 중동 문제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직접 얘기를 한 것. 이게 처음 아닙니까? 시진핑 주석이 이제 호 아저씨처럼 굉장히 점잖하죠.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이렇게 직접 발언을 안 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시간이 멀다 하고 SNS에 하루에 뭐 몇백 개도 이렇게 올리는 적이 있는데 그렇게 올리는 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분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좀 신중하게 좀 들리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진핑 주석은 여기에서만 그 말을 안 한 게 아니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을 때 또 미국이 마두로를 이렇게 축출했을 때도 입 다물고 있었어요. 별로 이렇게 말을 잘 안 하는 사람입니다. 안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정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것을 정글의 법칙이 작동한다고 그러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주권 국가지 않습니까? 주권 국가를 침략한 것은 이게 국제 규범을 위반한 거고 국제법을 위반한 거잖아요. 네. 힘이 규범보다 더 위에 있다는 거고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은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 논리대로 하면은 이제 미국이 마두로 대통령 축출한 것도 주권 국가에 하여간 들어가서 축출한 거고 미국이 이란을 이렇게 공습한 것도 주권 국가를 가서 이제 공습한 거잖아요. 이 세 가지가 모두가 이제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정글의 법칙이 작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의 규범이 될까봐 그것을 모두가 두려워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 얘기를 한 것은 나는 점잖하고 그러니까 나 위주로 예. 그러니까 미국을 멀리하고 나 위주로 한데 모이자. 예. 그러면 앞으로는 내가 패권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내가 더 다자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여러 국가와 같이 의논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제 미국이 약간 좀 이제 소외되는 측면이 있고 중국으로 이제 각국에서 사우디라든가 이런 외교 사절단이라든가 정상들이 이제 찾아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요즘 최근에 상당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것은 1월 달부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대통령께서도 이제 갔다 오셨지만 유럽 국가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네. 시진핑 주석을 찾아가서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미국에 대한 이제 견제 역할이 이제 제일 컸죠. 그런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해가지고 지금 다른 나라의 중동 국가들이 가는 것도 그런 이제 이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의존하고 미국을 동맹국으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미국은 이스라엘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나도 좀 다층적 이렇게 안보에 대한 좀 담보를 받을 필요가 있겠다. 미국은 미국이고 예. 또 이제 중국하고도 또 뭐 러시아하고도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이번에 이 중동 국가를 포함해서 미국이 가지고 있던 요격 무기를 가지고 92% 이상 요격을 해 주었어요. 그러면은 그걸 보호해 준 거거든요. 8%가 그 나라에 떨어진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중동 국가들이 그러면 앞으로 미국하고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중국하고 또는 러시아하고 확 이렇게 쏠려갈 것이냐?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 미국의 역봉쇄 움직임이요. 중국을 움직여서 이란을 압박하려고 하는 뭐 의도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연구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잠깐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란을 이제 압박한다면 중국이 이란산 석유 같은 경우를 음성적으로 이제 많이 수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대략 뭐 10% 이상을 좀 이란산 석유를 좀 조달을 하고 있는데 실제 중국이 그 싼 값으로 불법으로 들여오는 실제 비율은 더 높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레이시안 석유 같은 것도 자세히 따져보면 이란에서 온 것을 원산지 세탁을 바꿔치기를 해가지고 말라카에서 바꿔치기해서 이렇게 수입하는 것까지 따진다면 훨씬 그 수치가 높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산 석유에 대해서 중국은 그동안 상당히 싼 값으로 많은 혜택을 누려왔다고 볼 수 있겠죠. 이란산 원유를 싸게 수입해서.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재봉쇄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선 끊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중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싸게 많은 혜택을 누려왔는데 이렇게 미국이 재봉쇄가 되면은 우리가 경제가 좀 타격이 있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란에 대해서 좀 이제 중국에게 압박을 주면서 이란을 좀 어떻게 좀 설득을 해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이 어떤 지금 직접적으로 경제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는 차원에서 좀 어떤 중재라든가 이란을 설득시키는 차원에서 미국도 계속해서 이제 중국에게 그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네. 자, 그럼 이제 협상 얘기를 이제 해볼 텐데요. 전쟁을 끝나자면서 이제 마주 앉았던 이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이제 끝내 노딜로 끝났었죠. 양측은 협상 결렬의 책임이 서로 상대에게 있다면서 맞서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What we figured out is that they were unable, I think the team that was there was unable to cut a deal, and they had to go back to Tehran, either from the supreme leader or somebody else, and actually get approval to the terms that we had set. در موضوع تنگه هرمز، در موضوع تحریم ها، در موضوع غرامت ها، در موضوع خساراتی که به ما وارد کردی هم جدی هستیم. آمریکایی‌ها به دنبال باز تحمیل اراده بودن بر ملت بزرگ ایران منتها از مسیر مذاکره و با ادبیات دیپلماسی.
자, 이렇게 네. 해서 첫 협상은 불발이 됐는데 물밑에서는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돌파구를 찾기 위한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협상이 이번 주 안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름의 16일 날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네요. 네, 16일 날이면 내일 모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뭐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16일이 뭐 이렇게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또 이란 측에서는 17일, 18일 비워놨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장소 문제 가지고도 조금 씨름을 하게 될 거예요. 네. 이걸 이제 이슬람바드에서 다시 한 번 더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그 스위스에 스위스에서 할 거냐 제네바에서 아마 이 문제 가지고도 좀 논의를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그게 뭐 16일이든 17일이든 18일이든 어찌 됐든 2차 협상 한다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물밑에서 이렇게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유심히 보면 벤스 부통령이든 또는 이제 갈리파프 그 국회의장이든 이 사람들이 발언하는 것을 보면 상대방을 아주 다시는 너 안 봐. 이런 식으로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남녀 간에도 이렇게 연애할 때 보면 그게 이제 발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말미가 있구나. 다음에 한번 내가 그래도 전화를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잖아요. 그 두 앵커님께서 웃으시는 거 보니까 경험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아마 그게 국가 사회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다음이 무엇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극단적인 표현을 안 쓰는 거거든요. 그 극단적인 표현을 안 썼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2차 협상으로 연결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둘 다 상대 탓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협상하겠다. 약간 이렇게 읽힐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젊었을 때 연애하실 때 그러지 않았어요? 네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협상이 깨지면 당연히 상대방이 네 때문이야. 그리고 상대방도 너 때문이야. 그러잖아요. 그 부분은 뭐 크게 제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얼마만큼 상대방한테 책임을 돌릴 때 그 책임의 그 강도라든지 다시는 안 볼 것 같은 그런 표현을 쓰느냐 안 쓰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단지 지금 벤스 부통령이 한 것은 갈리바프가 오기는 해서 왔는데 이제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는 거죠. 벤스 부통령. 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정권을 다 받고 왔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권을 받았다고 그러긴 했지만은 다시 자신들이 이걸 결정해서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다시 테헤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한 거거든요.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종전 협상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내용이 조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많이 부딪힐 거라고 예상됐던 것이 우라늄 관련인데 미국은 20년간 이란의 우라늄 농축 중단을 요구했고 이란은 5년을 제한했다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도 좀 수준을 완화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영구적으로 이란 내에서 우라늄 농축은 계속 이제 해서는 안 된다. 제로를 0을 얘기했었는데 영구적인데 20년이면 좀 많이 좀 낮춰준 느낌도 있습니다. 이란을 배려했다 생각했는데 이란은 또 이것을 또 맞받아쳤죠. 5년까지는 우리가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 봐선 우선 이란은 여기서 이제 어떤 조율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란은 아마도 이제 트럼프 행정부 끝날 때까지 아니면 다음에 어떤 정부까지는 우선 참아보겠다는 거고 미국은 20년 잡은 거는 좀 20년 정도 되면은 이란이 좀 핵을 포기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20년을 잡은 것 같긴 합니다만 생각보다는 좀 미국이 많이 줄여준 느낌도 있긴 합니다. 제 생각에. 근데 우선 이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이 이제 뛰어나다는 걸 이제 보여주고 싶어 하죠. 근데 오바마 때 이제 핵 합의가 어땠었냐면 2015년 우라늄 농축 비율만 보면 3.60%를 허용해주고 이것을 이제 15년간 하기로 했었습니다. 15년. 예, 이게 일몰 조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몰 조항이 있을 수 없다. 영구적으로 가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어쨌든 뭐 3.67%를 오바마는 대통령이 허락해 줬었는데 미국은 우선 0%이긴 하지만 20년이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상황을 봤을 때는 그래도 좀 많이 좀 깎아준 편이 있는데 이란과 이제 5년 여기서 이제 어떻게 좀 절충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퍼센티지를 뭐 우라늄 농축액을 좀 더 낮추는 대신 그 기간을 좀 더 늘릴 것이냐 뭐 이런 것 같은 것에 좀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뭐 2차 회담이 이루어진다면 그때 어떤 얘기들이 오가는지 한번 보면은 내용이 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이 중동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이제 오바마 대통령하고 이제 항상 비교를 많이 하면서 그보다는 더 잘 된 협상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똑같은 일몰 조항을 이번에 이제 제시를 한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러긴 한데 이제 좀 차이는 있죠. 그러니까 만일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일몰 조항이 그대로 가고 3.67%로 주면 어떤 문제가 이제 미국 내에서 일어나느냐 하면 그러면 너 왜 전쟁했지?
너 왜 그러면은 JCPOA라는 거 거기서부터 탈퇴했지? 거기에 대한 이제 비판이 엄청 시달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0%를 처음부터 고집했던 이유가 나는 오바마하고 다르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0%도 오바마 대통령은 3.67%를 일몰 조항을 줬지만 나는 일몰 조항은 두긴 두는데 0%야. 그럼 예. 20년 지나면은 한 15년이 세대가 아니고 지내야 20년이야. 되는데 한 20년 지나면은 그래도 성인이 돼서 한 20년 지나고 나면은 그때 이제 이렇게 습득했던 모든 기술을 다 까먹을 거 아니냐.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이런 핵에 대한 프리한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내가 그 오바마보다 훨씬 낫다. 그걸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게 몇 년으로 타결될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것보다는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타결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트럼프는 과거에 그 오바마 합의에 대해서 좀 끔찍하고 일방적인 합의다 이렇게 비난을 한 적도 있었죠. 또 다른 쟁점도 이 440kg에 달하는 우라늄 반출에 대한 건데요. 미국은 국외 반출을 계속 요구했고 이란은 자국 내 보유 입장을 고수했는데 여기서 또 전해진 얘기 들어보면 상당 부분 이제 희석을 해서 네. 보관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어느 정도 좀 이란이 타협을 하는 것 같아요. 이란은 계속해서 지난 이제 협상 때도 그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도수를 낮추겠다. 그래서 우라늄 농축 비율을 낮춰서 우리가 희석하는 방안을 하겠다 하지만 이것도 이제 제가 보는 것은 이건 분명히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죠. IAEA가 이번에 좀 이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IAEA가 좀 반드시 참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미국은 계속 국외 반출 아니면은 미국에게 넘기거나 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만 이제 희석한다는데 이것도 이제 쟁점이 있겠죠. 그럼 과연 만약에 미국이 희석을 받아준다면 이것을 계속해서 뭐 24시간 내내 어떤 IAEA라든가 국제 원자력 기구가 보는 앞에서 확실하게 희석을 하거나 그것을 비율을 확실하게 낮추는 것을 뭐 감시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는 절충할 가능성도 있겠고 440kg 전량이 아니더라도 뭐 몇 킬로 정도는 이란한테 좀 희석하는 쪽으로 남기고 몇 킬로는 제3국으로 보내거나 뭐 미국으로 넘기는 것을 해서 뭐 동결자산 해제라든가 뭐 경제제재 해제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이제 당근책을 주면서 440kg 전량이 힘들다면은 뭐 절반이라도 어떻게 뭐 제3국으로 반출하고 나머지는 뭐 희석하고 그것도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 감시하에서 확실하게 보는 앞에서 하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조율 뭐 기술적인 문제는 조율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종전 협상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전망하면서 이제 1차 협상 내용을 조금씩 이제 저희가 살펴봤는데 자, 어제 갑자기 이제 좀 희한한 그림 하나가 등장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자신을 예수처럼 묘사를 했던 AI 이미지를 올렸다가 비난이 커지자 12시간 만에 이제 완전히 삭제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는 예수가 아니라 의사로 묘사한 것으로 알고 올렸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국내외는 물론이고 이제 미국 보수층에서도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저는 이제 제가 사실상 뭐 교황이라고 그러면은 전 세계 정신적인 지도자잖아요. 이게 뭐 교황님만 그러겠습니까? 불교는 불교대로 또 다른 종교는 다른 종교대로 자신의 이제 최고 성직자는 다 이제 존경의 대상이고 정신적인 지도자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교황님을 좋아합니다. 제가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불교든 뭐 이게 다른 종교도 간에 종교로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종교가 지향하는 것이 모두 다 평화. 그러지 않습니까? 모두 다 평화잖아요. 그 누가 싸우라고 얘기하는 종교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인데 그래서 그걸 보면은 지금 교황께서도 전쟁은 안 된다. 그래서 전쟁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교황님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모든 종교 지도자들도 아마 그런 대답을 요구받았으면 똑같은 대답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사실상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일종의 이제 모독하는 이제 신성 모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모독하는 것을 이제 AI를 통해서 저 그림을 올렸단 말이죠. 그래서 마치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환자한테 뭘 하는 것처럼 그 뒤에 또 천사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의 보수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가 미국의 보수층이거든요. 그 이제 공화당이 또 보수층을 대변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깜짝 놀래가지고 바로 저걸 이제 제거를 했는데 제거했다고 해서 저것이 안 남습니까? 그래서 종교와 정치는 분리돼야 되는데 종교를 이제 끌어들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고 그러면서도
오히려 이제 우리 교황님한테 당신이 오히려 정치를 끌어들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모순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분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저 사진을 올리기 직전까지도 이제 그 레오 14세 교황하고의 네. 설전이 계속 좀 있었거든요. 교황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좀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듯한 발언을 했었고 트럼프가 이에 대해서 계속 직격을 하다가 이 사진이 올라오기까지 또 이르렀던 건데 또 흥미로운 게 사실 레오 14세 교황이 미국인 출신이잖아요. 네, 그럼 트럼프 대통령하고 공개적으로 계속 좀 부딪히고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미국인 출신 교황이시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대통령이 안 됐다면 뭐 이렇게 교황으로 선출이 안 됐 이런 식으로까지 또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그러니까 바티칸은 원론적으로 계속 이제 평화를 얘기하고 있고 또 이렇게 국가라고 하기에는 이제 종교의 종교 국가죠. 종교 단체, 그러니까 종교 국가라고 볼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일일이 이렇게 반응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우려하는 바는 자꾸 이게 종교를 이번 전쟁과 연관시키려는 느낌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지만 저번에 피터 헥세스 같은 경우도 이제 성경 구절 같은 걸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국방장관 이게 저는 이게 비화되면 이게 선과 악의 대결로 비화가 된다든가 종교가 이게 더 씌우게 되면 이게 문명 간의 어떤 충돌 같은 양상으로 벌어지게 되면 더 이게 엄청나게 이거는 뭐 이란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이슬람 세계까지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상당히 좀 이거 신중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전쟁은 전쟁 뭐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만 뭐 핵이면 핵 문제에만 집중을 해야지 자꾸 이게 종교라든가 같은 문명의 충돌 같은 부분을 끌어들일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은 저는 좀 자제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도 더 이상 뭐 이런 민감한 부분 같은 것에 좀 본인이 좀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기 뭐 SNS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있을 것 같은데 잘 삭제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바로 며칠 전에 이스라엘도 이 이스라엘의 장관도 무슬림 성지에서 뭐 기도를 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면서 갈등을 빚기도 했는데 그런 것처럼 이 중동 전쟁에서 지금 남아 있는 또 다른 변수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국면에서도 이런 공습에 대한 정당성을 계속해서 강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 함께 보시죠. 네, 이스라엘의 홀로코스터 추모일 행사입니다. 사전 녹화된 네타냐후 총리의 연설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자신들이 전 세계를 지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럽이 심각한 도덕적 나약함에 시달리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 미국이 유례없는 파트너십으로 이란의 핵과 군사시설의 군사행동을 해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התחייבתי לא נאפשר לאיראן לפתח נשק גרעיני. וכראש ממשלת ישראל הבטחתי, לא תהיה שואה נוספת. השנה מימשנו הבטחה זו הלכה למעשה. הנחתנו על משטר האימים באיראן את המכה הקשה ביותר בתולדותיו. 이스라엘은 현재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해 지상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를 향해 거센 공습을 이어가는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의 핵심 거점인 빈트 즈베이를 거의 점령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공습의 고삐를 계속해서 늦추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인데요. 한편으로는 현지 시각 14일 레바논 정부와 미국에서 첫 대면 협상을 앞두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헤즈볼라는 협상을 당장 취소하라며 레바논 정부를 거세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ضد المفاوضات مع الكيان الإسرائيلي الغاصب. هذه المفاوضات 네, 이스라엘의 공세가 언제 중단될지 여전히 전망이 불투명한데요. 레바논과의 협상 시각은 다가오지만 이렇게 시작 전부터 기대와 우려는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자, 앞서 이제 네타냐후 총리의 연설의 일부분을 들으셨는데 이 연설이 홀로코스트 기념일 연설이었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거듭 전쟁의 정당성을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서 유럽에 대해서는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유럽을 대신 지키고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쭉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예, 저는 뭐 유럽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기독교를 지키는 것이 정체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유럽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류의 보편적 인권을 지키는 거고 다자주의를 통해서 국제사회가 여태껏 만들어준 규범을 지켜나가는 거고 민주주의를 통해 가지고
한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충실히 그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이 저는 유럽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은 그 유럽의 정체성을 지금 유럽은 지켜나가고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지켜나가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타냐후 총리는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자신은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습니까? 결국은 자기는 유대인이고 유대교고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유대교가 이슬람교하고 과거처럼 십자군 전쟁을 자기가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식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을 종교 전쟁으로 끌어들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오히려 이제 유럽을 비판하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을 비판하는데 같이 동참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저 부분은 이제 홀로코스트 기념일이라고 하더라도 저것은 굳이 유럽 문명까지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문명 말살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서 네타냐후 총리까지 저렇게 덩달아서 또다시 이제 문명 말살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좀 저는 맞지 않다라고 봐요. 모두가 존중받아서 존중받고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류가 지향해야 될 기본적인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 홀로코스트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핍박을 받았듯 이란은 나치 독일이고 우리가 이제 그런 피해를 받고 있는데 유럽 너희는 왜 가만히 있느냐? 이제 그런 논리를 전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는 특히나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이번뿐만이 아니라 지난 이제 하마스와의 전쟁에서도 처음에 이제 하마스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만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여론이 지금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유럽 내에서.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는 그 유럽인들이 원래 갖고 있던 유대인에 대한 어떤 동정 의식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지난 뭐 고대부터 우리가 유대인을 너무나 구박을 했고 그래가지고 홀로코스트까지 해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어떤 그런 감정이 유럽인들 사이에서 있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설립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인정해줘야 된다. 이건 유럽의 잘못이다는 어떤 일종의 부채 의식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오히려 이제 좀 좀 이제 부추기는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소환하는 거죠. 일종의 부채 의식 같은 유럽인들이 갖고 있었던 반유대주의에 대한 그렇게 하면서 특히나 이제 홀로코스트 추모일에 이것을 얘기했다는 점은 과거처럼 어떤 유럽인들의 부채 의식, 이스라엘은 유럽인들이 구박해서 우리가 떠나와서 이렇게 만든 나라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홀로코스트 추모일의 날짜에 맞춰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유럽을 향해서. 자신들이 홀로코스트의 대상이었고 역사적으로 그랬으면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해서 잘해줘야죠. 자기는 그렇게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해서 마치 과거에 나치 독일이 했던 것처럼 하고 있잖아요. 그걸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가해자라고도 다들 생각하는데 본인이 이제 피해자라고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 대한 이제 자신들만 이제 중요하고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인들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이런 상황에서 조금 전 영상에서도 보신 것처럼 헤즈볼라 수장은 레바논 정부에 대놓고 이스라엘과 협상 취소하라고 압박을 했잖아요. 네. 지금 현지 시각으로 이제 오늘입니다. 14일 열릴 텐데 이 협상은 잘 흘러갈까요? 협상은 이제 강제적으로 잘 될 겁니다. 그 이제 결론이고요. 사실은 그 헤즈볼라라고 하는 것이 저게 레바논의 한 정당입니다. 한 정당이자 한 정당이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군사력이 오히려 레바논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보다 더 세요. 그래서 이제 저 헤즈볼라는 이란으로부터 이제 지원을 받는 이게 저항의 축의 하나죠. 그래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그때 이제 헤즈볼라가 다시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격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은 할 수 없이 이제 거기 헤즈볼라를 다 제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삐삐 사건도 터지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24년도 10월 1일 날 소위 말하는 그 이스라엘의 보병 사단들이 레바논 남부로 들어가 가지고 라티니 강 북쪽으로 다 쫓아내고 그리고 11월 달에 협정을 체결을 했어요. 레바논 정부하고 그 협정 체결했던 핵심 내용이 레바논 남부 쪽으로는 레바논에 정규군이 들어오고 대신에 이제 헤즈볼라는 무장 해제하는 것이 협정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니까 헤즈볼라가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니들이 협정을 어기고 지금 나를 공격한 거 아니냐. 예. 니들 무장 해제한다고 그랬는데 무장 해제 하나도 안 하지 않았느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미국이 이란과의 이제 휴전, 종전을 위한 협상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스라엘도 레바논하고 그러면은 종전을 해라 협상을 맺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이제 협정을 체결할 텐데요. 이거는 이제 지금 그 헤즈볼라 지도자가 얘기한 것처럼 싫어하죠. 당연히 자기네들은 싫어하고 무장해제 하라고 할 거니까 오히려 아마 이게 강요된 그런 평화협정이 체결이 될 텐데요. 평화협정이 체결이 되면 자체 내에 그러니까 레바논 정규군하고 헤즈볼라 간에 또 자기네들끼리 내전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도 있어요. 지금 이제 김 실장께서는 이제 그 이스라엘하고 레바논 간의 협정은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로 이제 보시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헤즈볼라에서는 어떤 합의가 나오더라도 따르지 않겠다고 라고 이제 이미 선언을 해버린 상태거든요. 네. 예. 선언한 상태고 문제는 레바논 중앙정부군이 헤즈볼라보다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좀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레바논 중앙 정부와 헤즈볼라 간의 갈등이 벌어질 텐데 헤즈볼라가 군사력으로 지금 이스라엘도 공격은 받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무장 해제를 못했던 이유는 레바논 중앙 정부가 헤즈볼라보다 약했기 때문에 못했거든.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이 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여기서 타결은 되겠습니다만 이제 중앙 정부가 과연 레바논 중앙 정부가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까지 시킬 수 있을지는 상당히 저는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 결렬됐던 회담이 이르면 이번 주 재개될 거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당장 모레인 16일 또는 이번 주 후반에 협상이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라 나오면서 종전 기대감이 되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네. 파키스탄 현지에 있는 특파원 연결합니다. 권준기 특파원. 네, 저는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 나와 있습니다. 예. 미국하고 이란 간의 2차 협상이 곧 개최될 것이다 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협상 재개설은 끊이지 않고 나왔는데 생각보다 이른 날짜에 2차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AP통신은 휴전 기간이 끝나는 21일 전에 종전을 위한 추가談判이 조율 중이라며 16일 회담 개최 목표서를 보도했습니다. 이란과 미국 간의 첫 대면 협상이 결렬된 게 지난 12일이니까 나흘 만에 협상이 재개되는 겁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이번 주 후반에 파키스탄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대표단이 오는 17일부터 사흘 동안 일정을 비워뒀다는 소식통의 말을 전했습니다. 협상 장소는 지난 1차 회담에 이어 이곳 이슬라마바드가 유력하지만 중립국인 스위스 제네바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키스탄은 이란의 우호적인 이웃 국가여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의 홈그라운드로 보인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파키스탄이 중재국으로 계속해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 이슬라마바드가 여전히 2차 회담 장소로 더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란에서는 이번 주 회담 재개설 보도를 부인했다고요? 네, 이란 국영통신은 차기 회담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다음 회담이 이슬라마바드에서 개최되거나 다른 형식으로 열기로 합의했다는 정보는 없다는 겁니다. 이곳 파키스탄에서도 정부의 공식 발표나 회담 개최를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협상 결렬 뒤에도 계속 양국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해왔다며 머지않아 회담이 재개될 거란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내각회의에서 총리의 발언 들어보시죠. जो कोई मामलात कुछ थोड़े बहुत कहीं अटके हुए हैं उनको हल कराने के लिए
पूरी कोशिश जारी है। इसलिए मैं समझता हूं कि इस्लामाबाद पीस टॉक्स बजाते खुद एक तारीखी वाक़या है। 자, 이렇게 이제 중재국 파키스탄도 상당히 이제 적극적이고 2차 회담이 열린다는 거는 이 쟁점에 대한 이견이 좁혀졌다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미국 언론들이 보도한 것처럼 결국 이란의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이 마지막 쟁점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은 농축 중단 20년을 요구했고 이란은 5년으로 버틴 가운데 그 사이 절충점이 마련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악시오스도 전문가 말을 인용해 현재 상황은 완전한 교착 상태가 아니라 양측이 흥정 중인 것으로 보인다며 교집합이 나오면 다시 만나서 이 합의 성사도 가능한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파키스탄과 함께 이집트와 튀르키예도 중재 역할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미국과 이란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고 대화를 이어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튀르키예는 협상이 길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오는 21일까지인 휴전 기간을 45일간으로 연장하자는 제안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이번 주에 2차 종전 회담이 성사된다면 다시 한번 전 세계 이목이 이곳 이슬라마바드로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예, 파키스탄 특파원 화면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2차 회담 전망 들으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파키스탄에서 열렸던 첫 회담에서 미국은 이란에 20년간 우라늄 농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구히 중단하라는 기존 입장에서는 한 발 물러선 건데 이란은 최대 5년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고 역제안을 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이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런 만큼 우라늄 농축을 영구적으로 포기하고 관련 물질도 해외 수입에 의존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란과 직접 얼굴을 맞댄 회담에서 농축 유예 기간을 20년으로 줄여 제안했습니다. 20년이 지나면 이란이 원하는 만큼 농축할 수 있게 되는지 또 다른 제약이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경제 제재 완화라는 당근도 함께 던졌습니다. Whether we have further conversations, whether we ultimately get to a deal, I really think the ball is in the Iranian court because we put a lot on the table. 20년을 제시한 미국에 이란은 한 자릿수를 고집했습니다. 협상이 결렬된 뒤 다음 날에는 다시 최대 5년은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넘기라는 미국의 요구는 거부했습니다. 대신 핵무기 제조에 사용할 수 없도록 상당히 희석하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در موضوع تنگه هرمز، در موضوع تحریم‌ها، در موضوع غرامت‌ها، در موضوع خساراتی که به ما وارد کردی هم جدی هستیم. 양측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놓고도 흥행선을 달렸습니다. 1차 협상이 하루 만에 깨지긴 했지만 완전히 판을 접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미국 CNN 방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2주 휴전 시한이 끝나기 전에 2차 대면 협상 가능성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작전에는 전쟁 초기부터 인근에 배치됐던 이 항공모함 전단에 추가로 군함 15척이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미군의 봉쇄에도 이 제재 대상인 중국 유조선이 해협을 통과했는데 행선지에 따른 선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이준엽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다 캐슘섬에서 잠깐 선수를 돌린 유조선이 잠시 뒤 다시 해협 돌파를 강행합니다. 이란과의 거래 혐의로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상하이 쉬안룬 해운 소유 리치 스타리호가 결국 미군의 봉쇄를 뚫고 해협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또 다른 제재 대상 유조선인 무를리키샨호와 이란 연계 선박으로 알려진 피스 걸프호 역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났습니다. 제재 대상 선박임에도 통과할 수 있었던 건 행선지가 이란이 아닌 아랍에미리트나 이라크 등이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앞서 미군은 이란의 항구를 드나드는 선박이 봉쇄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미군의 경고에도 선박이 해협을 통과했다면서 미군이 못 막은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군의 해협 봉쇄에는 항공모함 전단과 강습 상륙함을 포함해
15척이 넘는 군함이 투입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군이 구축함과 드론을 통해 24시간 감시하며 관심 선박을 선별하고 배를 멈춰 세워 검색하거나 헬기로 직접 특수부대원을 갑판에 투입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역봉쇄 첫날 미군의 통제는 일단 이란행 물길만 차단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무력 충돌로 비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 속에 호르무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한미일 해군 수뇌부가 서울에서 국제 안보 정세와 3국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김경률 해군 참모총장은 내일 스티브 켈러 미국 태평양 함대 사령관, 사이토 아키라 일본 해상자위대 해상망류장과 서울에서 각각 양자회담을 한 뒤 만찬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회동을 계기로 영내 해양 안보 상황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이 진행 중인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작전에 관한 언급이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국면이 길어지는 가운데 이 중동 산유국들이 우리나라 석유 비축기지 활용을 위해서 정부와 협의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석유화학 공급망 불안이 커지자 정부는 이번 주 에틸렌 등 기초 원료에 대해 긴급 수급 조정 조치에 나설 전망입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다음 달까지 우리 정부와 정유사가 확보한 대체 원유는 1억 1,800만 배럴입니다. 이번 달 4,600만 배럴, 5월은 7,200만 배럴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은 물론 미국과 브라질, 콩고 등 모두 17개국에서 원유를 들여오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하면서 원유 수입국뿐 아니라 중동 산유국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UAE를 비롯한 일부 산유국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덜기 위해 우리 석유 비축기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타진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을 역외 비축기지로 삼아 원유를 우리 시설에 저장한다면 해협 봉쇄에 따른 불확실성을 낮추고 수출을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산유국들이 협의를 요청하고 있다며 이러한 비축 사업이 우리 원유 수급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비축으로 잡혀 있지는 않지만 그들 물건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거에 대한 수요들은 다 국내 정유사들이 가지고 있어서 국내 비축량이 실질적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이번 달 나프타 공급량은 180만 톤으로 평소 도입량의 80% 수준에 그쳤습니다. 석유화 공급망이 흔들리자 정부는 이번 주 에틸렌과 프로필렌 등 기초 원료에 대해 긴급 수급 조정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다만 기초 원료로 만드는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등 화생 제품은 현실적으로 관리가 어렵다고 보고 이번 수급 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에 전 세계 이목이 쏠려 있지만 마쿠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냉혹한 패권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이란 무기 지원서를 명분 삼아서 에너지 보급로를 차단하는 이른바 역봉쇄로 베이징에 목줄을 죄고 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이슬라마바드 협상장 긴장감의 이면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깔려 있습니다. 최근 불거진 중국의 이란 무기 지원설에 대해 미국은 즉각 강력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President, there's U.S. intelligence that China is preparing to ship weapons to Iran. Have you spoken with President Xi? China's going to have big problems, okay?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는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로 이어졌습니다. 유가가 치솟는 가운데 중국 입장에선 저가 에너지 생명선이 끊어지는 상황. 미국은 직접 군사력을 소모하는 대신 이란산 저가 원유에 의존해온 중국 경제에 치명상을 입히겠다는 심산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스스로 이란의 팔을 비틀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중국도 곧바로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我们反对无根据的抹黑或恶意关联. 겉으로는 강경하지만 중국의 속내는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란 원유 최대 수입국으로서 시세보다 20% 이상 저렴하게 에너지를 공급받아온 중국 제조업 생태계가 붕괴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국이 파키스탄과 손잡고 호르무즈 즉각 개방을 내건 중재안에 매달리는 건 자국 경제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생존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무기 지원서를 근거로 대중국 압박 수위를 높인 미국과
에너지 공급망 안정을 위해 조기 종전이 시급한 중국. 종전 협상장은 단순한 중재의 공간을 넘어 미중 양국이 중동의 새로운 에너지 질서와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치열한 외교적 격전장이 되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가 시작된 가운데 전국 주유소 기름값은 소폭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유가 정보 시스템을 보면 오늘 오후 6시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값은 리터당 1,996.7원으로 어제보다 1.8원 올랐습니다. 같은 시각 경유 가격은 1.9원 상승한 1,990.7원을 기록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이란 전쟁의 충격으로 올해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대폭 상향하고 성장률은 유지하는 등 수정된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물가는 지난해 11월 전망 때보다 0.7%포인트나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IMF는 중동 전쟁의 충격으로 세계 경제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가했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기대 상승, 금융시장 위험회피 심리 확산 등의 경로를 통해 세계 경제에 영향이 파급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의 올해 물가 상승률은 2.5%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8%에서 0.7%포인트나 대폭 상향 조정한 겁니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도 한국의 올해 물가 상승률을 2.7%, 아시아개발은행 ADB는 2.3%를 예측했습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물가 상승률이 에너지와 식품 가격 급등 영향을 반영해 지난 1월 전망 때보다 0.6%포인트 높아진 4.4%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MF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지난 1월과 동일한 1.9%로 전망했습니다.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중동 전쟁에 따른 영향을 받았지만 추경 효과가 보완한 결과로 평가했습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지난 1월보다 0.2%포인트 하향한 3.1%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근 세계 경제는 하방 리스크가 지배적이며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교란 가능성과 보호무역 확산 가능성 등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다만 무역 긴장이 완화하거나 AI를 통한 생산성 제고가 조기 달성될 경우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에너지 순수출국으로 중동 전쟁의 영향이 제한적으로 반영되며 올해 성장률 전망을 소폭 하향 조정했고, 유로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누적된 에너지 가격 상승 부담으로 인해 하향 조정됐습니다. 중동과 중앙아시아는 중동의 직접적인 에너지 수출 차질로 성장률이 큰 폭 하향 조정됐습니다. IMF는 향후 전쟁 전개 상황에 따라 성장 전망이 추가로 하향 조정되는 시나리오도 함께 제시했는데, 평균 현물 유가 지수가 배럴당 100달러일 경우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2.5%, 배럴당 110달러 때는 2% 내외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로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안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가 전기요금 개편안을 모레부터 시행합니다.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대의 전기요금은 낮추고 저녁 시간대 요금은 높여 친환경 에너지 활용폭을 최대한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박기환 기자입니다. 전기요금은 전력 사용이 폭증하는 평일 낮에는 더 비싸게, 상대적으로 한산한 저녁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시간대별 요금제가 책정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공식은 정반대로 바뀝니다. 태양광 발전량이 폭발적으로 늘어 전력이 남아도는 낮 시간대 전기요금이 더 저렴해지고, 석탄 등 화력 발전이 필요한 저녁 요금은 더 비싸집니다. 이에 따라 낮에 전력 수요가 커지면 그동안 남아돌던 낮 시간대의 태양광 생산 전력을 쓸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의 단점은 보완하고 효율성은 한층 끌어올리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낮에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저녁에 LNG 등으로 생산하는 전력은 줄여 중동 전쟁으로 초래된 에너지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전력을 쓰는 대규모 사업장, 산업용 을 기업들이 전기요금 개편안을 우선 적용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산업용 을 사용 기업들이 평균 1kW 시당
1.7원 정도의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전기차 충전 시에는 전기요금 할인도 적용됩니다. 오는 18일부터 봄, 가을철, 주말 낮 시간대에 전기차를 충전하면 요금을 절반으로 깎아줍니다. 전국 9만여 개의 자가 충전소와 13,000여 개의 공공급속 충전기에서 실제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전기요금 개편안을 오는 6월부터 상가와 학교 등에 확대 적용하고 주택용 요금제도 선택형 계절 시간대별 요금제를 순차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박변입니다. 정부가 전쟁 중인 이란에 총 50만 달러, 우리 돈 약 7억 4천만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요청에 따라 국제적십자위원회를 통해 이란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외교부 장관의 이란 특사 파견 중 나온 것으로 우리 선박의 호르무즈 통항 협의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 당사국을 향해 보편적 인권을 강조하며 평화를 향해 가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1년 반 전 이스라엘군의 시신 방치 영상을 SNS에 공유한 이후 불거진 외교적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도 해석되는데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의 SNS 글을 두고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가장 먼저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전쟁 추경을 거론했습니다. 예산의 발빠른 민생 현장 투입을 주문했는데 전쟁 당사국들을 향해서도 보편적 인권 보호 원칙을 내세우며 평화를 당부했습니다. 보편적 인권 보호의 원칙 그리고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세계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향해서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딛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최근 1년 반이 지난 이스라엘군의 팔레스타인인 시신 투척 영상을 공유해 불거진 논란을 의식한 거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이 해당 영상을 두고 국제인도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이후 이스라엘 외교부는 이 대통령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곧바로 야권에선 중동 전쟁으로 민감한 시기 외교 갈등을 촉발했다는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재차 인권을 강조한 건 이번 논란에 대한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낸 거란 해석입니다. 국무회의에 앞서 새벽에도 SNS를 올려 집안 싸움에 집착하다가 지구를 침공한 하성인 편들 태세라며 계속된 야권의 공세를 에둘러 저격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룰라 브라질 대통령의 과거 이스라엘 규탄 발언 영상을 공유했다가 삭제했다며 새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의 SNS 계정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가 참을 수 없는 손가락의 가벼움, 언제까지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되어야 합니까? 여당은 국제사회의 중추 국가로서 이스라엘의 인권 침해에 침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외교 참사라고 이 대통령을 옹호했습니다. 당장의 마찰이 두려워서 보편적 가치를 외면하라는 야당의 주장은 대한민국을 인권 후진국으로 격화시키는 발언입니다. 중동 전쟁의 파장이 정치권으로도 번지는 모양새인데 지방선거 분위기까지 맞물리면서 대통령의 SNS에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그동안 행방이 묘연했던 동물원 탈출 늑대 늑구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수색당국이 마취총까지 쏘면서 생포를 위한 포획 작전을 벌였지만 또다시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경광등을 켜고 달리던 차가 갑자기 갓길에 멈춰서고 무언가 고속도로 위를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지난 8일 대전 5월드 동물원을 탈출한 늑대 늑구입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속도를 줄이고 걸어가더니 이내 도로 밖으로 사라져버립니다. 브레이크 밟고 봤더니 늑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상등 켜고 다칠까봐 우측으로 좀 유도를 했어요. 한 몇백 미터. 그랬더니 저 차가 막 지나가면서 놀라면서 마지막에는 산기슭로 이제 도망을 가더라고요. 이에 앞서 인근 마을에서도 늑구를 봤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늑구 바로 앞에 있어요. 지금 영상 찍으면서 쫓아가고 있어요. 수색당국은 목격된 동물이 늑구임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포획 작업에 나섰습니다. 드론으로 늑구를 관찰하며 잠든 틈을 노렸지만 이내 일어나길 여러 차례. 밤샘 대치 끝에 포위망을 좁혀가며
마취총을 한 발 발사했지만 맞추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실제로 발사를 했고요. 한 번은 가까이 왔는데 워낙 빨리 지나가는 바람에 발사를 못하고 바로 앞으로 지나간 사례가 2번 있었습니다. 일주일째 먹이를 제대로 먹지 못했음에도 늑구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물은 기본적으로 늘 마시고 있고요. 그 사체를 발견해가지고 허기진 배를 채우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체중은 줄어들었을지 몰라도 기력은 남아있는 겁니다. 수색 당국은 늑구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지점을 중심으로 드론 수색을 이어가며 최대한 자극하지 않는 방식으로 생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경기 화성업체 대표가 이주 노동자에게 에어건을 쏴서 장기를 다치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조만간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파란색 상자를 든 경찰 수사관들이 줄지어 건물을 빠져나옵니다. 경기 화성에 있는 금속 세척 업체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사고 당시 사용했던 에어건 2대를 이미 제출받아간 지 하루 만입니다. 어떤 자료 좀 확보하셨을까요? 수사 자료 중에 CCTV 같은 게 없어서 입증 계획이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업체 대표 A씨는 지난 2월 이주 노동자의 항문을 향해 에어건을 쏴 장기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관 20명을 투입해 A씨의 신체와 사업장을 수색하고 휴대전화와 컴퓨터 본체 등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다만 사고 직후 병원을 방문할 때 해당 노동자를 태웠던 A씨의 차량 블랙박스는 압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현장 감식을 벌이고 해당 에어건의 성능과 위력을 확인했습니다. 외상에 의해 직장에 천공이 생겨 수술을 받은 노동자 측은 A씨가 에어건을 항문에 밀착해 쐈다고 진술하는 가운데 A씨 측은 의도에 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냥 배가 아프다고 해서 10cm의 천공이 발생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정확하게 조준되지 않고서는 이러한 상해가 발생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근을 잡고 돌아서면서 에어서부터 돌아서면서 부딪혀서 바람이 나왔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A씨에게 적용한 혐의를 상해에서 특수상해로 바꿀지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조만간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 남부경찰청이 이번 에어건 상해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담긴 의학 논문을 참고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7년 대한응급의학회지에 실린 논문을 보면 엉덩이에 묻은 먼지를 털기 위해 작업복 바지 위로 압축 공기를 분사한 40대 남성이 극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했고 진찰 결과 직장 부위에 13cm 크기의 천공이 생겼습니다. 해당 논문은 압축 공기가 좁은 노즐을 통해 분사되면 높은 압력을 가지게 되고 특히 항문 부위를 향할 경우 옷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잠깐의 노출로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 완도 냉동 창고에서 페인트 제거 작업 중 불을 낸 30대 중국인 작업자가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업무상 실화 혐의를 받는 30대 불법 체류 중국인 A씨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완도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 창고에서 토치를 이용한 페인트 제거 작업 중 과실로 불을 낸 혐의를 받습니다. 부산 북구 갑에 출사표를 던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현장에서 접촉면을 넓히고 있습니다. 청와대 하정우 AI 미래기획수석의 차출 분위기와 맞물려 국민의힘에선 공개적으로 무공천 요구도 나왔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북구로 깜짝 이사를 발표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튿날 속전속결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지역 주민과 일정을 함께한 한 전 대표, 부산에서 오래 정치하며 커 나가겠다며 부산 시민을 향한 구애를 이어갔습니다. 제가 한번 뱉은 말은 끝까지 목숨 걸고 지키는 정치인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끝까지 정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또 주어진 구도나 정치적 계산에 매몰되지 않겠다고도 강조했는데 정작 국민의힘 내부에서 먼저 무공천 요구가 터져 나왔습니다. 부산 4선 김도읍 의원은 3자 구도가 되면 부산 선거판 전체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범보수 세력인 한동훈 전 대표와 단일화하거나 양보하자고 공식 건의했습니다. 민주당이 이기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후보를 내지 않고 범보수 세력인 한동훈 전 대표. 지도부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공당이 중요 지역에 후보를 내지 않는 건 있을 수 없다며 즉각 일축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후보를 낼 것입니다. 무공천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역시 멈출 이유도 멈출 일도 없다며 완주 의지를 다졌습니다. 청와대 하정우 AI 미래기획수석의 차출 여부도 중대 변수입니다. 당사자는 선택권이 있다면 청와대에 남겠다고 밝혔다지만 연일 계속되는 언론 노출은 출마 전 몸집 키우기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네가 결정해라라고 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저는 남는 걸로 결정을 하겠죠. 한동훈 전 대표는 정치인은 대통령이 아닌 시민을 바라봐야 한다는 말로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보궐선거 여부가 확정되기도 전에 부산 북구는 빅매치 기대감에 달아오르는 모습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6.3 지방선거를 꼭 50일 남겨두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5파전 다자구도가 예상되는데 여야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쉬운 곳은 가지 않겠다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장고 끝 선택은 경기 평택을이었습니다. 지난 1월 이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 무효가 확정되며 재선거가 치러지는 곳입니다. 국민의힘이 과거 총선에서 내리 3번을 이긴 어려운 지역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자 황교안 씨가 깃발을 든 곳이라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민주개혁 진영에는 험지 중에 험지입니다. 평택을에서 국힘 제로를 실현하겠습니다. 조 대표는 연대에 승리한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말라고 거듭 압박했는데 곧장 냉랭한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거기가 험지는 아닙니다, 민주당에서. 지난 총선에서도 저희가 압승을 했었고 대선에서도 압승을 해서. 이곳에는 경기도에서 출마하고 싶다고 선언한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등판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출마하고 싶다고 솔직하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건 극복할 수 있는 문제다. 극복해야 된다라고. 일찌감치 평택을 지역을 다지던 진보당은 조국 대표에게 뒤통수를 맞았던 분위기입니다. 김재현 상임대표는 자신의 출판 기념회에 축사까지 보내며 연대를 약속한 조 대표가 신의를 저버렸다며 대의도 명분도 없는 출마는 철회하라고 반발했습니다. 진보당은 울산시장 김종훈 후보가 민주당 김상욱 후보에게 힘을 싣는 대신 평택을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거나 혹은 반대로 하는 패키지 단일화도 염두에 두는 모습입니다. 이 같은 범여권의 파열음 속에 국민의힘 3선 출신 유이동 전 의원은 꼭 완주하란 말로 다자구도에 은근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정말 기다렸고요. 부디 꼭 완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면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와 보수진영 교통정리도 필요해 보입니다. 조국 대표가 참전하며 평택을에선 진영 간 복잡한 수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친문 황태자에서 옥살이와 사면복권까지 롤러코스터를 탔던 조 대표의 정치 명운도 좌우할 거로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국회 청문회에 나온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검사 박상용 검사가 또 증인 선서를 거부해 퇴장당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검찰이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해 반발을 샀습니다. 부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에 이어 열하루 만에 다시 국정조사장에 나온 박상용 검사는 이번에도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십니까? 네, 거부합니다. 거부 사유를 소명하게 해달라 요청했지만 서영규 위원장은 위증할 결심은 듣지 않겠다며 퇴장을 명령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인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모든 것을 다 한 사람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겠다는 건 위증을 결심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동안 발언대에서 버티던 박 검사는
민주당 의원석에서 거센 항의가 터져나온 뒤에야 인솔을 따라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국민 누구도 못 듣게 하면서 그것만 내고 나가라. 이것은 정당한 소명이 아니고 저에 대한 소명 기회를 박탈한 것입니다.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시나리오대로 수사까지 받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반발했지만 선서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거 얘기하게끔 해달라는데 왜 얘기 못하게 합니까? 민주당은 정정당당하게 선서를 요구해도 모자랄 판에 박상용 대변인 노릇을 하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이 선수하고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 국민에 왜 옹호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대북 송금의 또 다른 핵심 증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관련 재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고 민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습니다.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 유죄가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검찰의 진술 강요를 견디기 어려웠고 조서가 허위로 작성됐다고 주장했는데 수사팀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그것은 전부 허구였었습니다. 수원지검에 가면 허위 진술을 계속 강요했기 때문에 제가 견디기가 어려웠었습니다. 조작 기소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그러니까 조작한 적 없죠. 조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박상용 검사와의 3년 전 통화 녹취를 공개한 서민석 변호사도 출석해 진술 회유 의혹을 거듭 주장했는데 박 검사는 통화 일부만 살라미식으로 공개해 사실을 왜곡했다며 서 변호사에 대해 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북한 대남 공작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쌍방울 전직 부회장이 국회 국정조사에서 리호남이 필리핀에 왔었다고 재차 증언했습니다.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2019년 7월 필리핀에 북한 국가보위성 소속의 리호남이 왔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의에 얼굴도 받고 만났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리호남에게 돈을 직접 주지는 않았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있는 곳까지 안내했으며 그 돈은 방북의 대가로 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 재판에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증인으로 나오면서 부부가 구속 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대면했습니다. 김 씨가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서자 윤 전 대통령은 김 씨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 씨는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보거나 변호인을 응시했는데 신문 도중 윤 전 대통령과 한 차례 눈을 마주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관저 캣타워 횡령 의혹 수사를 중지한 경찰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수사 중지 사유에 맞지 않는다며 계속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관저를 나와 사저로 향했습니다. 옮겨지는 이삿짐 가운데 고양이가 오르내릴 수 있게 만든 가구인 캣타워가 포착됐습니다. 이후 정치권에서도 관련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500만 원짜리 캣타워 의혹과 2천만 원 히노키 편백나무 욕조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용도의 시설을 혈세를 들여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재임 기간 나라 돈으로 사들인 재산을 절도, 횡령했다는 시민단체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 돌연 지난달 중순 수사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재판 판결이 나오기까지 상당 시간이 걸릴 거로 예상되고 국가수사본부가 관저 운영비를 별도 수사 중인 걸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가수사본부에서 진행 중인 관련 사건 기록을 송부받을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건 법령에 맞지 않는다며 시정조치 요구했습니다. 피의자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등 수사를 당장 진행할 수 없을 때 사건을 보류하는 수사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경찰 수사에서 법령 위반 등이 의심될 때 직접 기록을 검토,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지난달 주일 중국 대사관에 침입했다 붙잡힌 일본 자위대 장교가 범행 동기에 대해 신의 계시를 들었다고 주장했다고 NHK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용의자인 육상 자위대 소속 23살 무라타 고다이 등 3등 6위는 조사 과정에서 중국에 의한 강경 발언을 저지하도록 하라는 신의 계시를 꿈에서 들었다는 식으로 진술했습니다.
흉기와 관련해서는 주일 중국 대사와 만나 일본에 대한 강경 발언을 삼가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려고 생각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결할 생각이었다고 수사당국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음식 배달 기사와 함께 즉석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핵심 공약인 팁 비과세 정책 홍보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3일 백악관으로 맥도날드 음식을 가져온 배달 기사 샤론 시먼스 씨에게 즉석 회견을 제안했으며 이 과정에서 주머니에 있던 $100 지폐를 팁으로 직접 건넸습니다. 10명의 손주를 둔 시먼스 씨는 팁 비과세 정책 덕분에 연간 $11,000의 추가 수입을 얻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프로야구 통산 최다 안타의 주인공 손아섭 선수가 한화를 떠나 전격적으로 두산 유니폼으로 갈아입었는데요. 이적 첫날 보란듯이 홈런포를 터뜨리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롯데를 떠나 NC 한화를 거쳐 네 번째 유니폼. 트레이드 소식을 듣고 한화 2군인인 서산에서 급하게 두산의 인천 원정에 합류한 손아섭의 각오는 비장했습니다. 저에게는 마지막 팀이라는 각오로 왔고 또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선수로서도 그렇고 또 더가웃의 선배로서 리더로서도 좀 좋은 선배, 좋은 팀 분위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돕고 싶습니다. 굳은 다짐은 곧바로 현실로 이어졌습니다. 첫 두 타석 연속 볼넷으로 출루한 손아섭은 4회 세 번째 타석에선 우측 담장 밖으로 2점짜리 아치를 그렸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 241만의 홈런을 이적 첫날 터뜨린 겁니다. 부담도 많이 됐고 좀 잘하고 싶다는 그런 욕심도 많았었는데 팀이 일단 이길 수 있는데 조금이나마 또 보탬이 된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손아섭은 잠자던 곰 방망이도 함께 깨웠습니다. 3회 박찬호에 이어 양의지가 뒤늦게 시즌 첫 홈런을 쏘올렸고 4회 손아섭에 이어 카메론도 투런포를 터뜨렸습니다. 두산은 선발 최민석의 6이닝 1자책 호투를 더해 11대3로 승리하고 SSG를 6연패에 빠뜨렸습니다. 기아는 5회 김도영의 만루포를 앞세워 키움을 6대1로 꺾고 5연승을 달렸습니다. LG는 8위 터진 오스틴의 결승 솔로포에 위영찬이 8세이브치를 올리며 롯데를 2대1로 물리치고 8연승을 질주했습니다. 장단 15안타를 몰아친 NC는 KT를 7대4로 누르고 6연패를 끊었습니다. 삼성은 마무리 김서현이 1이닝 동안 4사구 7개를 내주고 무너진 한화에 역전승을 거두고 4연승을 달렸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이번 시즌 남녀 프로배구 최고의 활약 선수는 단연 챔프전과 정규리그 MVP에 동시에 오른 GS칼텍스의 폭격기 실바입니다. 3년 연속 1000득점으로 정규리그 3위였던 소속팀을 챔피언 자리에 올린 주역입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이번 시즌 프로배구를 자신의 동무대로 만든 GS칼텍스 외국인 선수 실바. 정규리그에서만 1083득점으로 대시즌 연속 1000득점이란 근자탑을 쌓아올렸습니다. 소속팀을 극적으로 정규리그 3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실바의 활약은 본배구에서도 계속됐습니다. 챔프전까지 모두 6경기에서 218득점을 홀로 책임졌습니다. 이런 활약에 힘입어 GS칼텍스는 정규리그 3위로는 최초로 6전 전승을 기록하며 챔피언에 등극했습니다. This is the result of what I said before, like of the really hard job. You know, I pushed myself until the end. I never gave up, so this is so important for me. 실제로 쉽지 않은 시즌이었습니다. 시즌 내내 무릎 통증에 시달렸는데도 정규리그 36경기를 모두 소화했고 포스트 시즌 때도 13일 동안 6경기를 치르는 강행군을 이어갔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의 정신력이 대단하지만 가족의 힘도 컸습니다. This is my time, so I don't want to be too much focused on that. I think she understands that, and for sure I can say love you. Thank you for support me.
also to my husband. 30대 중반인 실바는 스스로 2년 정도 더 뛸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만큼 그의 배구를 즐길 팬들의 시간도 더 남아 있습니다. YTN 이다원입니다. 올 시즌 자신의 첫 득점에 성공한 강원 김대원이 프로축구 K리그1 7라운드 최우수 선수로 뽑혔습니다. 김대원은 지난 12일 대전과의 경기에서 전반 34분 페널티 지역 정면에서 고영준이 가슴으로 떨어뜨린 공을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해 선제골이자 결승골을 뽑아냈습니다. 올 시즌 7경기 만에 터진 김대원의 시즌 첫 골입니다. 상대 자책골까지 추가해 2대0 승리를 거둔 강원은 시즌 첫 연승과 함께 2회 연속 베스트팀에 선정됐습니다. 프로축구 개막전에서 터진 전북 이동준의 환상적인 발리슛이 올 시즌 K리그 첫 이달의 골로 뽑혔습니다. 부천과의 1라운드 경기에 출전한 이동준은 후반 9분 코너킥 경합 상황에서 몸을 날려 왼발 논스톱 발리슛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5라운드에서 터진 제주 조인정의 왼발 중거리 슛도 후보에 올랐지만 팬들의 투표 결과 이동준이 수상했습니다. 오늘도 중서부를 중심으로 초여름 더비가 이어졌습니다.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는 하루 만에 또다시 올봄 최고 기온을 경신했는데요. 내일도 서울 낮 기온이 26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고온 현상이 나타나며 날이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반면 강릉 16도 등 동해안 지역은 계속해서 예년보다 선선하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점차 맑아지겠고 제주도에는 오전까지 비가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또 맑은 날씨 속에 건조함이 점점 더 심해지겠습니다. 꺼진 불씨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등 화재 예방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3도, 대전 10도, 부산 13도로 오늘보다는 낮아지지만 여전히 예년보다는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6도, 광주 25도, 대구 24도까지 오르겠고 내륙에서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충청 이남에 비가 오겠고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이 잠시 주춤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